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회사 신문 편집주간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 김변 김선욱입니다. 네, 저희 청년회사 사무실이 홍대 앞에 있는데요. 여기도 벚꽃이 한창 네, 오다 보니까 왕창 피었습니다. 왕창 펴 있더라고요. 네. 예. 김변 사무실 주변에는 벚꽃 없나요? 거기는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네. 느티나무는 뭐 봄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번 주말에 무슨 벚꽃 축제 하고 이러던데 뭐 좋은 네. 계획이라도. 저는 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니까요. 많이 봅니다. 많이 보시겠네요. 예, 어제 밤에도. 근데 자전거는 혼자만 보잖아. 가족들하고 못 보고. 아, 그러네요. 네. 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뭐 어디 뉴스에서 한번 가끔 보고 있습니다. 테레비로? 네, 네. 에이. 네. 예. 꽃이야 뭐 올해도 피고 내년에도 피고 그런 거니까. 네. 자전거는 내년에 없어지나 뭐. 예. 자, 오늘 희구라는 혈액투석 전문의가 없는 혈액투석기관. 이게 뭔 소리죠? 자, 그리고 반값 진료비의 진실.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네. 4.29 재보선에 나선 의료계 인사들에 대한 내용. 또 의료계 최대 이슈 중에 하나죠. 전공의 특별법에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부회장님 오늘 직접 나오십니다. 모시고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 4월 10일자 방송 시작합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양영구 기자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영구 기자입니다. 예. 양 기자님, 최근 모 방송사가 대리 처방과 관련한 내용을 방송한 이후에 의사협회에서 이와 관련된 잘못된 내용 전달을 우려해서 대리 처방 알리게 나섰다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예, 이게 최근 방송사에서 대리 처방 제도를 방송을 하면서요. 만성질환자들 병원 가는 것도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서 가족이 대신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진료비도 절반이다라는 내용의 병원 대리 처방 제도를 소개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만성질환자들은 가족들이 대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도 절약할 수 있는데 몰라서 써먹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이게 이제 악용되지 않도록 대리 처방 제도를 정확히 알려야 된다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거 김변 이 제도 알았죠? 김변은 네. 이런 제도 있는 거 알죠. 네. 근데 이게 양영구 기자는 알았어요? 전 이번에 처음 그죠?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 마이크 곽성순 PD 알고 있었어요 이거? 저는 뭐 자세히는 몰라도 어렴풋이 어렴풋이. 대신 가서 이거 받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뭐 대리 처방에 예외가 있다는 거지 제도라고 얘기하기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전 이 뉴스 방송되는 어디서 그런 거예요? 라이브로 어느 방송사였죠? 그걸 말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뭐 종편이었어요? 아니 지상파였어요. 지상파가 그랬어요? 네. 예, 방송 지상파 그걸 제도라고 했어요. 어디예요? 어디? 공영방송 SBS로 알고 있습니다. SBS가 공영방송이라고 공영방송 잘 안 아닌 것 그러잖아요. 거기는 민영방송. KBS 아니에요? KBS? 민영방송. 어쨌든 저는 그 SBS 뉴스 방송되는 뭐라 그래요? 그 생방송 라이브로 이 뉴스를 봤어요.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TV 뉴스에서 나왔다니까. 오. 집에서 이렇게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는 거죠. 깜짝 놀랐죠. 네. 이거는 저렇게 뉴스를 하면 안 되는 내용인데라고 그러게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 이제 뭐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저희가 하자면 이거는 정말 불가피하게 병원에 못 오는 사정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가족이 대신 와서 이런 지금 환자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처방을 이제 받아가도록 하는 거지. 네, 수가도 반밖에 못 받아요. 수가도 반밖에 못 받는 거고 네. 정상적인 진료가 아닌 거죠, 이거는. 네. 그래서 절대 권장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이런 제도가 있다고 널리 알리지도 않고 환자가 올 형편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막 어려워하면은 그럴 때는 그러면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보호자가 와서 약만 타가세요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뭐 만성질환 환자는 가족이 대신 가세요. 반값이에요.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네. 그러냐면 의료법에 보면은 환자를 직접 보고 처방전을
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대면 진료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또 예외 규정도 없어요. 의료법에는 이게 건강보험 고시로서 수가로 반 정도 인정해준다고 해서 예외적으로 그 예외적인 규정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김변? 뭐가요? 거기 그 아까 지금 대면 네. 진료가 원칙인데 예. 예외적으로 뭐 어떤 경우라고 적혀 있지 않나요? 의료법에 어디? 그거는 뭐 의료법에는 대면 진료 아니 뭐 규칙이나 이런데 의료법에 아예 없다니까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법에는 전혀 이 규정이 없고 네. 예, 가격을 이렇게 반만 받더라는 거는 무슨 그 요양급여 수가 고시 이런 데만 그렇죠. 살짝 나와 있다고요. 네. 이 참 근데 김변 이거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거 기자가 아마 요거 쓴 이유가 50%를 안 받고 다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가족이 와서 대리 처방을 받았는데 그냥 가족이 왔다고 안 하고 환자가 직접 온 것으로 그렇게 되면 처리해서 또 그냥 다른 문제가 생겨요. 네, 또 다른 문제지만 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 거를 발견하고 혹시 예, 이런 대리 처방하면 50% 받아야 되는데 뭐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쓴 건 아닐까? 뭐 이게 추정입니다. 예, 기자한테 물어본 바는 없는데 그런 경우는 가끔 뭐 있다는 소문은 있던데 그건 어때요? 그거는 또 또 진료 차트에 허위 기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러면 환자 절대 안 온 되는 것처럼. 거죠. 그럼 면허 정지예요, 그건 또. 와. 절대 그러면 안 형사처벌도 되는데. 받고. 예. 근데 참 현실적으로는 되게 애매한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오기 되게 불편한 환자들의 경우에 네. 뭐 이렇게 가서 대리로 처방 받고 뭐 가령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검사를 미리 검사도 하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피도 뽑아야 되고 외래 진료도 봐야 되고 이렇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 진료 한번 받으려면. 근데 환자가 상태가 너무 나빠서 와가지고는 피만 뽑고 갔어요. 일찍 아침에. 그리고 가족이 나중에 오후에 와서 진료를 봐요.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럼 검사 결과 같은 거는 다 의사가 보는 건데 환자가 힘들어서 일찍 조금 집에 갔다. 아이, 그거 그것도 어떻게 말이 돼? 안 되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주치의가 처방, 결국 의료는 처방 아닙니까? 처방. 네네. 처방하기 바로 직전에 환자 전신 상태를 살펴봐야 되는데. 직접 봐야 된다. 그럼요. 무조건. 육안으로 다 봐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거를 그걸 생략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규정을 규정대로 적용하려면 환자도 사실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대리 처방 제도를 뭐 적극적으로 양성화시키고 홍보하고 할 그건 수는 아니죠. 전혀 없는 건데 네, 예. 하여튼 그 문제의 기사에서는 뭔지 이런 거를 널리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런 분위기로 기사가 나갔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협에서는 이제 뭐라 그랬어요? 하고 이제 의협 신현영 대변인이 이제 잘못된 보도 때문에 마치 의사들이 대리 처방을 은폐하고 있고 환자들이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졌다 이러면서 관련 언론사에다가 이제 강력히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족이 대신 가면 할인되는데 괜히 바보같이 본인이 직접 가서 돈을 2배로 냈다 이런 분위기로 기사가 나가면 그건 좀 곤란한 거죠. 예. 네. 국민들이 잘못 알게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 하여튼간 요즘에 무슨 뭐 홈쇼핑이니 뭐 마트니 이런 데서 반값, 뭐 통큰 세일 뭐 이런 건데 이걸 의료 쪽에도 적용한다는 것 같아가지고 좀 씁쓸합니다. 예, 이번 기회에 청취자분들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으로 또 혈액투석을 하는 의료기관 10곳 중에서 2곳은 여전히 혈액투석 전문의가 없다고 하는 보도가 있던데요. 네. 예, 이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8일에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 72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혈액투석 전문의가 없는 기관 비율이 20.6%에 달했습니다. 이게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22개, 그다음에 병원이 70개, 의원이 52개 등 114곳이었고요. 특히 이게 이제 2009년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전문의가 없는 기관의 비율이 19.6%에서 20.6%로 오히려 1%포인트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종합병원도 혈액투석 전문의가 없는 곳이 22곳이나 있었다. 이거 약간 놀라운데요. 네, 놀랍습니다. 뭐 고령화되면서 만성 신부전 환자들이 늘어나서 투석 환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게 이제
20% 정도가 없다라는 것보다 더 좀 눈에 띄는 게 비율이 더 나빠졌다는 거죠. 옛날에 19%였는데 지금 오히려 늘어났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뭐 또 다른 통계 자료 뭐 중요한 거는 뭐 없습니까? 이게 이제 혈액투석 전문의는 줄었다고 나타나긴 했는데요. 네. 이게 혈액투석기는 오히려 지난 2009년 13,707대에서 19,527대로 42.5%가 늘었고요. 42%나 늘었어요. 예, 그리고 혈액투석기 보유 기간도 같은 기간 동안에 669곳에서 883곳으로 24.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이제 평가 결과 1등급을 받은 병원이 서울성모병원, 고신대 보건병원 등 서울 지역 포함 상급 종합병원 32개소가 포함이 됐고요. 종합병원은 강동성심병원, 국립경찰병원 등 55개소, 그리고 이외에 병원 5개, 의원 71개 등 총 163곳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가 특이한 거예요, 그게? 자,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부산대병원하고 길병원, 그리고 인하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 카톨릭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고대 안산병원, 원광대병원, 화순 전남대병원 많기도 하네요. 이게 10개 상급 종합병원은 2등급을 받았다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10개나 되는 상급 종합병원이 1등급을 못 받았다는 게 특이하다고요? 결국 등급의 주된 지표 중에 하나가 투석 전문의가 있는지 여부. 그래서 뭐 자세한 지표를 모르는데 뭐 그 관련이 있겠죠 아마. 그렇죠. 예. 그리고 투석 환자 숫자라든지 뭐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테고 정확한 이 평가 기준을 몰라서 뭐라고 요 부분은 뭐 딱히 말씀드릴 내용이 없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상급 어찌됐건, 종합병원이 2등급 받았다. 이건 네. 좀 이해가 안 이상한 갑니다. 거죠. 근데 의원 71개소가 1등급인 걸 보면 의원하고 병원하고 상급 종합병원하고 종별로 이 등급 산정하는 기준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네. 자, 금연 보조제로 전자담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으셨는데요.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는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면서요. 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전자담배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취합해가지고, 이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는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지난 6일에 밝혔는데요. 보건의료연구원이 공개한 합의문에 보면은 전자담배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자담배 액상과 에어로졸에서는 권련에 비해 비록 적은 양이긴 하지만 포름알데히드, 아크로라인, 아세트알데히드,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 말도 어렵네요. 이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이 되며 프탈레이트와 같은 권련에 없는 유해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하면서요. 니코틴 양을 전자담배 사용자가 조절하는 경우에는 인체 유입량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간접적 니코틴 노출에 의한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다소 부정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연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게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니코틴 양을 조절할 수 있나 봐요. 이렇게 단추가 있어요. 저 안 써봐서. 뭐 저도 써보진 않았는데 네. 거기 이제 들어가는 액상이나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조절해서 한꺼번에 좀 많이 들어오게 할 수도 그럴 있고. 수 있는 걸로 제가. 예. 그거 제 친구들이 자주 네. 뭐라 그러죠, 요거? 뭐. 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네. 뭐 재배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니코틴 액상하고 네. 그다음에 향료하고 섞어서 자기네들이 그 액상을 만들더라고요. 예, 제조하는 거예요? 네네. 스스로? 그러면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딸기맛 담배를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니코틴 농도를 조절해가지고 들이마시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네, 그래서 한 친구는 이게 박하향 담배, 전자담배를 피기도 하고요. 한 친구는 뭐 바닐라 향이 나는 전자담배를 태우기도 하고, 네, 예, 그렇게 서로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양 기자 친구들은 그렇게 전자담배라도 이렇게 가져다가 금연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양 기자는 왜 계속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이게 금연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 보건의료연구원에서도 그 친구들은 그냥 그걸 좋아하는 겁니까? 그 친구들은 이 술이 많이 되면은 한 손에는 전자담배, 한 손에는 권련을 쥐고 있어요. 전자담배가 굳이 이 사람들한테는 금연을 위한 도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전자담배가 또 냄새가 없으니까 손에도 냄새가 안 배이고 옷에도 안 배이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뭐 최근에 보면 거리에 진짜 전자담배 가게가 많이 늘었던데 일단 확실한 거는 전자담배도 몸에 해롭다. 네. 네. 뭐 그다음에 전자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금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두 가지는 일단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예, 정도의 차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려야 될 거. 전자담배도 금연 구역에서 피우면 안 된다. 네, 걸린다는 거죠. 그것도 담배라는 겁니다. 참 새로운 얘기를 말씀해 주시네. 네. 아니야, 이거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니까요. 그러게요, 뭐.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님이 예? 그 무슨 실내의 큰 회의장에서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건 냄새가 없으니까 참 좋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용히 남들 없을 때 선생님 여기서도 그거 피우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알만한 분들도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있다니까. 네. 자, 우리 그 보궐선거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러게요. 예, 4월 29일 날, 예, 오늘부터 후보 등록 시작인데요. 미니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인사들이 많이 출마하셨다고요. 예, 일단 10일부터 11일 양일간 이제 이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재보궐선거 운동에 돌입을 하는데 일단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현황을 좀 보면요. 의사는 2명, 그리고 치과의사와 약사가 각각 1명씩 출마를 했습니다. 이게 먼저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신인 신상진 후보가 새누리당의 당적을 갖고 성남중원구에 이제 다시 도전장을 냈는데요. 네. 이게 성남중원구에서 이제 지난 17대하고 18대 국회의원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대 총선에서는 이제 당시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후보 약사 출신이죠. 아주 아슬아슬하게 패했었죠. 네. 예, 당시 그렇게 패배를 했었는데요. 요번 보궐선거에서도 또 한바탕 맞붙게 생겼습니다. 김미희 후보가 또 나왔어요. 예, 이게 이제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에 따른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건데요. 이게 그럼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죠 이번에? 예, 김미희 후보는 무소속 후보로 나오고 신상진 후보는 이제 새누리당 후보로 나와서 이 얘기가 이제 되고 있는데 현재 이 선거가 좀 다가오면서 여론조사 결과들도 발표가 되고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신상진 후보가 약간 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의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신상진 후보가 이번에 당선되면 어쨌든 삼선 의원, 네. 상당한 중진 의원이 되겠네요. 네. 네. 또 다른 의사 후보가 있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의왕시 의원에 출마한 분이 계시는데요. 의왕시 시의회 예, 의원이요. 시의회 네, 의원으로 출마를 하신 분인데 새누리당 김상호 후보입니다. 이분은 가톨릭의대를 졸업을 하시고 현재 가톨릭의대 외래 부교수로 활동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제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 후보, 새정치연합의 신동근 후보도 있고요. 이분은 이제 강화에 출마를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맞붙는 상대가 좀 거물이에요. 인천시장을 지냈던 안상수 후보하고 이제 격돌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은 새누리당한테 이제 좀 많이 표를 찍어줬던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신동근 후보가 3번이나 이제 여기서 패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요번 보궐선거가 이제 임기가 1년짜리다 보니까 지역 안에서 좀 동정론이 있어서 이게 박살이 난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 어느 정도 뭐 당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살짝 흘러나오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이게 동정론이 인다고 얘기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박살은 안 난다 하지 않습니까? 예. 과거보다 3번에 낙선할 때보다는 조금 뭐 좀 득표율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화제 후보가 있죠? 예, 화제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건의료인은 아닌데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장을 지냈던 정승 후보가 그동안에 뭐 정치판에 뛰어든다 만다 얘기는 많았었는데요. 직접 뛰어들었고 새누리당 후보로 이제 광주 서구 의뢰 지역 출마를 했습니다. 김변 소문 들었죠? 이 식약처장 광주에 간이 많이 하는데 왜 그랬다 뭐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생소한데요. 이 정승 식약처장이 임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식약처에서 네. 임기 중인데 그만두고 이제 광주에 가서 출마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새누리당 결심이네요. 후보로. 예. 근데 결심을 한다는 소문이 계속 있었는데 발표가 안 나는 거예요. 소문만 무성한데. 알고 봤더니 계속 물론 소문입니다. 이것도 이 낙선 가능성이 솔직히 높잖아요. 광주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낙선하고 나면 그 대신
뭘 줄 거냐를 가지고 이제 저 위쪽하고 계속 딜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장관 시켜준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뜸을 들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만 들었나 보네요. 네. 양 기자는 그런 얘기를 뭐 쉽게 들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양 기자도 들었죠. 어디서 들었어요? 장관이라고 하면 복지부 장관을 말씀하시는 아니에요. 네. 아, 다른 쪽으로. 딴 쪽이더라고요. 네. 이게 저도 국회에서 국회 출입 기자는 당연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주소 들었던 얘기인데 처음에 이제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이 정승처장하고 친분 관계가 좀 두터운가 봐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번 재보궐 선거가 이제 결정되고 나서 당 중진에 얘기를 했대요. 이정현 후보가 정승처장을 영입을 좀 해라. 제2의 이정현 신화를 네, 광주에서 네. 한번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정승처장이 내가 하겠다라고 선뜻 나서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자기가 처장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걸 버리고 이제 야당 우세 지역인 곳에 가서 여당으로 출마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냐라는 네. 게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소문이 많았었어요. 이분이 이제 농림부 차관을 지냈던 분인데 VIP로부터 농림부 장관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으면 내가 출마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갖고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내년 이제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총선 때 현재 농림부 장관이 이동근 장관이 출마하나요?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 이번 총선 끝나고 요번에 내년도 총선이죠. 내년도 총선이 끝나면 그 농림부 장관이 비는 자리에다가 정승처장 그래 너 야당 5세 지역에서 고생했으니 네. 내가 보상을 주겠다. 그래 농림부 장관으로 앉아라라는 소문이 좀 파다하게 돌았었죠. 소문일 뿐이고요. 네. 설사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지켜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이제 정승처장이 전 처장이 됐는데 이미 이분이 광주에서 과연 새누리당 후보로 몇 %나 득표를 하느냐, 그 성적에 따라서 약간 나중에 행보도 달라질 수는 있겠죠. 네. 똑같이 낙선을 하더라도 5%로 낙선하는 거하고 뭐 40%로 낙선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자, 뭐 보통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정동영 후보가 뛰어든 관악을 지역이 최대 관심 지역인데요. 보건의료 쪽으로만 보면은 성남 중원구가 의사와 약사가 맞붙는 요 지역, 그게 제일 관심사가 되겠군요.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네. 양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UCLA 헬스 시스템 이야기. UCLA를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든 5가지 경영 원칙을 소개하는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스타벅스 사람들의 저자 조셉 미첼리가 모든 병원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UCLA 헬스 시스템의 혁신적인 고객 경험 전략을 분석한다. 의료 경영 베스트셀러 조셉 미첼리의 UCLA 헬스 시스템 이야기. 청년 의사. 이슈 내망현 진행하겠습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일명 전공의 특별법. 정확하게는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 기준에 관한 특별 법안인데요. 자, 이 특별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공의 특별법에 포함된 수련 환경 평가 기구 독립에는 대한병원협회가 또 주당 최대 수련 시간을 64시간으로 단축하는 데에는 수련 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법안이다, 이런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전공의 특별법에 공을 들여온 대한의사협회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의권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입법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내망현에서는 전공의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부터 주도해오신 의사협회 강청희 상근 부회장님을 모시고 전공의 특별법 관련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부회장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청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진짜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는데요. 우선 그 본론부터 전공의 소개 안 해주세요. 응? 뭐야? 막 자연스럽고 좋아, 방송에. 자, 이제 의사협회 출입하는 송수연 기자도 필요하면 거들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업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정의의사 송수연입니다. 네.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소개한 김에 강청희 부회장님도 잠깐 전공의 특별법 말고 이렇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다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네, 저는 어떤 분인지. 지금 현재는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 근무하고 있고요. 이전에 노한규 회장님 때는 총무이사로서 들어와서 회무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흉배과 전공을 해서
종합병원에도 좀 근무하다가 개업해서 한 10년 정도 가까이 개업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의사협회 상근하신 지는 몇 년 되신 건가요, 이제? 상근으로 전환된 거 1년. 1년. 네, 됐습니다. 그전에는 반상근이 반상근을 한 1년 했고요. 예. 그러면 본업이신 이제 의료기관은 이제 닫으신 거고. 네, 작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의사협회의 회장님하고 상근부회장님 말고 또 상근하는 임원이 있나요? 현재는 8개월 과도기 집행부였기 때문에 상근 인원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면 상근 없었습니다. 이야, 그러면 사실상 부회장님이 혼자서 다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 하신 셈이네요. 네, 알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왜 한때 의사협회 상근 임원이 여러 명 계셔가지고 네. 너무 많다, 뭐 인건비로 이걸 다 써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네. 제일 많았을 때는 상근 임원이 몇 명이었죠? 저희가 정관상에 4명까지 상근 이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4명 정도를 둘 수 회장 있는데 빼고요? 네네. 그럼 5명. 예. 회장, 부회장 빼고 4명. 아, 그러면 6명까지 네, 상근이. 상근이 가능한데 되게 반상근 임원이라 그래서 상근이 4명 자리를 8명 반상근이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저도 2003년부터 5년까지 네. 반상근을 했었거든요. 네. 법제이사로서. 예. 야, 재밌었는데. 그게 그때. 벌써 2003년이에요? 네. 이야, 저는 그때 김변 나이 되게 많다. 예, 2003년도에 들어갔을 때 그 담배 끊으려고 생각했는데 예. 다 피시더라고요, 그때. 의사들인데. 예. 예. 그래가지고, 표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음. 네. 그때는 뭐, 그 회관 안에서도 폈는데 지금은 힘들시. 네, 지금 회관 안에서는 못 피죠. 네, 네, 네. 자, 지금은 뭐 과도기였기 때문에 상근 부회장님 말고는 다른 상근 임원이 없었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새 집행부가 곧 꾸려지면은 그래도 조금 더 상근 임원이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예, 듭니다. 예. 네. 왜냐면, 그래야지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으실 거예요. 근데 뭐, 솔직히 네. 반상근 2명보다 상근 1명이 낫지 않아요? 훨씬 낫죠. 일하는 데는? 네, 상근 임원이 있어야 네. 사실 회무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저희가 반상근으로만 이 회무 연속성 갖고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반상근이 진짜 딱 그 20시간 일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원래- 왔다 갔다 하는 원래 거를 다 체크해서 월급 딱 그렇게 줘야 되는데 예. 처음에는 다 잘 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말이 될수록 좀 해이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레임덕이 그래서 시작되면 그렇게 저희가 되나 보죠. 좀 반상근 하기로 네. 했는데 뭐 한 20% 상근만 하고 이러면은 좀 네. 곤란하긴 한데. 근데 저희가 상근 개념이 꼭 협회 안에 있는 게 상근이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회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외부 회의 참석과 또 뭐 대정부 활동이나 국회 활동하는 점에서는 그렇죠. 외부 네. 활동이 많기 때문에 협회 출근 시간 갖고 그걸 규정하기 네. 좀 힘듭니다. 그래요. 예, 협회 안에 뭐 하루 종일 있으면 뭐 하겠어요. 네. 밖으로 나가서 뭐 일을 하셔야죠. 네. 네, 그러게요. 지금 뭐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상근, 예, 이거 굉장히 많이 회원들이 알아주셔야 될 텐데요. 그거를. 네. 회원들이 알아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혼자 하다 보니까 네. 업무 집중도가 너무 커서 네. 굉장히 좀 혼자서 나대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나댄다고 생각해요. 예. 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새로운 3년 집행부 네. 39대에서는 좀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셔서 상근 임원으로 같이 활동했습니다. 보험 파트에는 상근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원래는 계셔야 되는데 지금 안 그렇죠. 계십니다. 네. 보험 파트도 상근이 있어야 됩니다. 예. 참 이 의사협회 상근 임원 자리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 뭐 나댄다는 욕도 먹어야 되지만 흔히 또 그런 얘기도 들으실 것 같은데요. 네. 왜? 아니 상근하는 임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게 일이 안 되냐라고 또 막 그런 또 응?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상근 임원은 월급 받고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또 네.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이게 해보면 진짜 어려운 네. 일인데. 예. 저도 들어오기 전에는 뭐 항상 비판적인 시각. 아, 그러셨어요? 네. 막상 해보니까. 그때 욕했던 거를 지금 다 받고 듣고 계시는 있죠. 거예요. 아, 네. 네. 역시 이게 사람이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네. 자, 자, 오늘 그럼, 이제 본론 들어가서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근하고 계시고 또 이 부분은 또 과거서부터 계속 관여를 해오셨으니까 이게 전공의 특별법 줄여서요. 이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네네. 예. 그 계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네. 알려주세요. 아주 이 과정 자체는 굉장히 깁니다. 저희가 예. 한 10년 전부터 전공의들을 위한 어떤 인권 향상이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법이 필요하겠다. 네. 왜냐하면 현재 복지부 규정만으로 이것을 바꾸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전공의들을 위해서 뭔가 변혁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우리 회장님들 되게 선거하실 때 다 공약으로 거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전공의 특별법 자기 회기 중에 하겠다. 네. 다 공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완성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직역 간의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막상 회장이 돼서 회문을 추진하다 보면은 걸림돌들이 많기 때문에 예. 실제로 법안을 만들거나 어떤 그 여론을 수렴해서 하나의 그 의지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 노한규 회장님 당시에 김일호 전임 대전협 회장이 네. 그 불치병으로 인해서 이제 일찍 네. 예,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상갓집에서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고인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법안, 고인이 추진했던 법안을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제일 큰 계기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작년이죠. 2차 의정 합의 때 네. 이미 정부와 의협 간에는 전공의 수련 환경 평가 기구에 대한 독립성을 주자는 어떤 공론화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합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상대가 되는 병협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가 담보할 수가 없고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협조적인 관계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자 이런 합의가 되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집행부 때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아까 김일호 전 대전협 회장 네. 그 고인이 되셨지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왜 한때 잠깐 그 김일호법 뭐 이런 네네.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 용어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대전협에서 이제 그 용어를 아마 선정을 해서 쓰게 되면 붙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김일호 상도 제정을 했고 네네. 의협에서는 이번 법안도 그런 취지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약간 이 내막을 잘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요. 네. 그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수련 시간을 최대 88시간으로 줄이는 네. 규정. 그게 뭐 8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그 정확한 이름이 뭐였죠?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네네. 네, 그런 게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1년 전에도 88시간으로 줄이는 게 말이 되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네. 그게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1년도 안 됐는데 뭐 새로운 이제 전공의 특별법 네, 제정 특별법. 얘기가 네. 나오니까 이게 뭐 그건 뭐고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네네. 하는데 그게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전공의 협의회에서 병협하고 복지부 이렇게 합의한 내용이 88시간 최대한 근무하는 내용으로 전공의 수련 규칙을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 약속은 88시간을 넘지 않는다로 되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중 당지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88시간 준수한 점에 대해서 신뢰가 힘들다. 이것이 전공협의의 얘기였고 또 한 가지는 이후에 이거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수련 환경 개선 협의체를 한 1년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그 안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 전공에 대한 업무 범위 어디까지가 수련이고 어디까지가 교육이고 어디까지 노동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아주 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했고 또 한 가지는 전공의 시간을 줄이려다 보니까 전공의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 네. 그 부분에 대한 병협의 요구가 강해서 그 전공의 대체 인력 부분이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의사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하면 전공의협의회가 주장하는 호스피탈리스트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병원의 입장에서는 의사 인력을 많이 고용을 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정부의 예.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럼 결국 PA 같은 문제, 그러니까 진료 보조할 수 있는 간호사를 교육시켜서 쓰는 문제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논의할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따로 띄어서 법으로 갈 부분도 있겠구나 이런 동의하에 저희가 전공의협의와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년에 생긴 규정은 법적인 그 위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행 규칙 정도. 시행 규칙이에요? 예, 규칙 정도죠. 뭐 그러면 우리 부회장님 말씀대로 그 지금 이 협의회 그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협의회체 네네. 여기에 지금 의협, 대전협, 네. 병원협회, 복지부 이렇게 참여가 돼 또 있는데 의학회도 참여하고 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진전하는 상황은 없다는 뜻인가요? 거기서 진전된 내용은 이제 수련 시간 계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 수련 시간 계측 부분을 우리 업무 분석 후에 명확하게 해서 하자 이쪽으로 지금 합의가 되었고요. 네. 그 외에 이 대체 인력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 부분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그 수련 환경 평가 기구를 독립시키는 문제를 저희가 거기서 거론을 해서 같이 논의하려고 했었는데 병협에서 완강히 저항을 해서 그건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협의 기구를 통해서 그 부분은 논의할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뭐 수련 시간 계측도 말씀하셨고 또 수련 환경 평가 기구 독립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수련 환경 평가 기구 독립 네. 이 얘기 나온 지 꽤 됐는데 네네. 병원협회가 가장 싫어하는, 가장 네. 반대하는 아마 내용일 텐데요. 그 병원협회에서는 이제 최근에
자체적인 병원 신임 평가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했고. 네. 지금 의협이나 뭐 전공의협의회에서는 따로 독립시키자 이런 입장인데요. 네. 수련 환경 평가 기구 독립은 왜 필요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거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전에 저희가 정부와 의정 협상을 할 당시에는 수련 환경 평가 기구를 독립시키는 문제가 이 병원 신임 평가하고 맞물리는 부분, 그러니까 전공의 정원수 책정과 교육 내용을 정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다만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이 협의체를 별도 기구로 만들자는 선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 법안에서 달라진 부분은 그 모든 업무를 별도 독립기구에서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전공의는 고용자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네. 병협이나 병원단체는 그 고용을 시키는 고용주 입장이 되기 때문에 네. 고용주 입장에서 그 고용자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부분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독립성을 기하기가 어렵다. 아무리 그 신임평가 기구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용역을 가지고 하더라도 병협이 주도하는 신임평가에 대한 불신은 계속 남을 것이고 과연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한 징계가 필요한데 그 징계에 대한 부분을 하기에는 병협이라는 구조가 좀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좀 별개의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권위를 가지고 명확하게 공정하게 측정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집행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좀 정확하게 한번 네. 다시 여쭤볼게요. 수련 평가하고 네. 병원 신임 평가하고는 어떻게 갖고 원래 다른 겁니까? 병원 신임평가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전공의 부분에 대한 그 신임평가 업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병원이 제대로 이 규정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병원에 대한 등급 평가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전공의 수련 관련해서요. 네네. 네. 그러니까 수련 외에도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나누는 기능도 이 신임평가하고 연계돼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신임평가가 훨씬 큰 개념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전공의 부분만큼은 일단 신임평가 부분에서 떼서 독립을 시켜야 병원 협회의 그 어떤 의지에서 벗어나서 전공의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평가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병원협회는 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협에서 만약에 신임평가 기구가 너무 동조해서 당연한 나간다고 했을 질문인가요? 때 네. 병협의 그동안 위상과 권한이 많이 축소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가 되니까 병협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려스럽고 반대하는 입장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게 포장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병협에서 현재 업무하고 있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관련된 거여서 만약에 이게 떨어져 나가면 병협 자체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진다라는 그 위기의식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병원 내에서는. 병원협회도 직원이 상당히 많던데 거기 일하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은 요 업무를 하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위원회가 따로 있고 구성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수련병원 입장에서는 네네. 그 전공의가 수련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자 또는 피고용인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련 시간을 최대 88시간에서 64시간으로 단축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좀 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측이 되는 건지. 그러게요. 예. 네. 시간 계측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왜 64시간으로 단축이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법안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80시간 기준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법과 관련돼서 주 40시간 넘는 근무 시간을 법안에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4시간으로 일단 축소가 되었고 그 중에서 어디까지가 교육시간이고 어디까지 노동시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자세로 병협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전공이 업무 관련돼서 분석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얘기를 그 분석을 통해서 시간을 계측하는 거죠. 계산해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럼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전공의가 주당 뭐 100시간을 병원에서 머문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수업받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30시간이다. 그러면 실제 업무 시간은 70시간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측해 보겠다는 일반적인 거죠.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전공의 협의회 입장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병원에 있는 시간 자체를 근무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과연 근무 시간으로 병원에 자기가 그 상주하고 있는 시간을 교육 시간으로 해서 뺄 수가 있느냐 이런 개념에서는 좀 서로
상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무 분석 후에 그 업무 분석 내용에 따라서 수련 시간 계측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 일반 직장인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9시 출근, 6시 출근, 퇴근으로 기준했을 때 그 전체 시간이 교육학원, 학원 전공이라는 것이 원래 수련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근무 시간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의된 내용은 교육 노동을 합쳐서 그냥 수련 시간으로 표현하자. 앞으로는 용어를 네, 수련 시간으로 표현해서 수련 시간이 몇 시간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정하자.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근무 시간이라고 표기를 하면 근로기준법 지켜야 네. 되고 법에다가 이게 아까 시행규칙도 아니고 이번에는 특별법이 되면 그런 멀쩡한 현행 법률에다가 근무 시간이 80시간 뭐 이렇게 하는 게 황당하지 않냐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 네네, 있겠네요. 네네. 근데 수련 시간이라고 표기를 해버리면 네. 그 중에 근무 시간은 일부니까 네. 괜찮은 방법인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특별법이 더 필요한 이유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로기준법도 법률이고 특별법도 법률이기 때문에 서로 뭐 저촉된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서로 그렇죠. 독립되게 네.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아니 필요한 것 그러면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련 시간으로 표기를 할 거면 지금 솔직히 우리 현재 88로 줄여놓은 것도 네. 안 지켜지고 다 이중 당직표 뭐 만드는 게 문제인데 음. 이걸 64로 더 줄이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냥 현재 88이라도 좀 지키도록 하면 안 돼요? 수련 시간 88. 그러니까 의미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네. 줄이는 거는 의미가 있고 네.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를 따져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병원 시스템을 지지하는 구조가 전공의 그 인력이 대다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나갔을 때 대체를 누가 할 것인가. 전공의가 해온 의사 업무에 대한 대체는 사실 교수님도 더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펠로우나 이런 뭐 전문의 선생님들도 병원에 고용되신 분들이 더 일을 해야 될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직의 문제입니다. 당직 개념에서 우리가 88시간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직이 많은 과는 88시간을 초과하게 돼 있는 것이고, 당직이 별로 없는 마이너 파트의 과들은 이 시간을 충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과계, 외과계, 그 다음에 마이너 파트가 공통적으로 지킬 수 있는 시간 산정이 필요한데,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내과계, 외과계는 나눠서 좀 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있을 부분이고, 결국은 88시간이 과연 적절하냐, 64시간이 적절하냐의 부분은 앞으로 그 시간 체계에 맞춰서 어떤 교육을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할 것인지 지침이 먼저 만들어져야 저희가 판단 가능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64시간을 줄였을 때 수련에서 전혀 문제가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수련 지침이 전공의 때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어떤 수술을 자기가 집도로 해야 되고 몇 건 이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다시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 맞춰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프로그램이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병원협회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의학회 소속 교수님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자기 학회별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프로그램을 미리 좀 짜고 그 다음에 수련 시간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중에 일부가 교육과 뭐 근로가 포함된다 뭐 이런 걸 다 해놓은 다음에 뭔가 숫자를 얘기를 하면은 좀 저항이 적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항 면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64라고 딱 때려놓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시간을 정해놔야 그게 정해지지. 미리 시간 안 정해놓고는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8시간 기준으로 어떤 지침을 짰는데 전공의 협의회 또 입장은 우리 88시간도 과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거기서 지침을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되는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틀을 만들어 놔야죠. 기준되는 시간이 합리적인 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72시간이 뭐 합당한지 64시간이 합당한지 88시간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조율할 그럼 부분이 있다고 64시간으로 최종 이게 지금 확정되어서 이게 바꿀 수 없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다라는 뜻이죠. 대한전공의 협의회의 안입니다. 그쪽 전공의 협의회 선생님들이 판단을 해서 64시간 정도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강 부회장님도 64시간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흉부외과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부회장님 전공의 하실 때는 아마 주당 한 120시간 뭐 시간은 생각 안 해봤는데 나가는 시간이 일요일날 반나절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왔거든요. 우리가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144시간인가요? 24 곱하기 7 하면 얼마예요? 7, 4, 28.
응? 개선이 160? 우리가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이제 과도한 수련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전문의를 하고 나서 그때 당시를 기억하고 그 부분을 뭔가 개선해 주려고 노력을 진작에 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갑자기 88시간에서 64시간 이런 문제가 생기질 않고 네.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적응 기간을 뒀을 텐데 너무 방치했다가 한꺼번에 바로잡으려고 그러니까 저항도 있고 또 혼란도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이네요. 이게 네. 암산이 안 돼가지고. 네. 168시간인데 흉부외과는 진짜 한 150시간 뭐 150시간 이렇게 병원에 머물렀죠. 물론 뭐 중간에 잠도 자고 하지만. 근데 168시간 중에서 64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교수님들이나 네. 여기서 말하는 교수님들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고려하지 않고 진짜 이제 건전한 예. 그런 교수님들이나 일부 또 전공의들도 64시간 심지어 88시간은 현실성이 없다. 네. 우리 좀 더 머물더라도 정말 양질의 수련을 받고 싶다. 그 시간 자체보다는 그 교육의 이 품질, 질 그리고 근무하는 환경, 뭐 급여를 포함해서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좀 이 시간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나머지 부분 수련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거나 뭐 이럴 계획 내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시간 부분은 조율할 필요가 있으면 그거는 뭐 협조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중립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전공이 근무 시간, 수련 시간이 길다 그래서 수련이 잘 되고 수련 시간이 짧아진다 그래서 수련에 어떤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개념의 접근보다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시간을 줄이더라도 전공의 과정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보다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고 현재는 오히려 기존에 했던 시간을 고수해야만 적절한 트레이닝이 된다고들 주장을 하시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흉부외과 전공의 과정을 겪을 때는 어느 정도 수술을 배우고 나올 수 있는 시기였고 지금은 워낙 펠로우 선생님들이나 주니어 스텝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술들을 많이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전공의가 4년을 마쳐도 나와서 수술을 제대로 배우고 나왔다는 얘기를 못하는 그 실적이 더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게 문제. 그래서 그분들이 나온 다음에 당연히 펠로우 코스를 들어가서 1년, 2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5년, 6년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점이 진작 노출이 되고 충분히 개선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시기가 늦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전체적인 수련 교육과 수련 시간에 따른 어떤 문제들을 좀 공론화시켜서 과연 적절한 전공의 수련이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전공의들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제대로 충분히 배우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줄어버리면 더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걱정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내과 전문의를 땄는데 내시경을 거의 안 해보고 네. 지금 이런 그렇죠. 현실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수련 시간이 더 줄면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분명히 타당한 걱정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좀 같이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바꿔서 얘기 드리면 내시경도 안 배워주는 내과 수련을 4년이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예 줄이고 분과 쪽으로 가자. 뭐 더 나아가서는 아예 1차 진료를 담당할 분들은 인턴을 포함해서 한 2년 정도만 수련하고 나가게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의학회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수많은 얘기들이 이제 오가긴 하는데. 뭐 전공의들 수련 시간이 단축된다. 그 뜻은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그만큼 인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또 사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결국 그게 이제 PA 제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그 허용 여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외과 계열이시니까 당연히 좀 긍정적이신 것 같은데. 대학병원 그러니까 수련을 전공의를 받을 때는 PA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펠로우 때는 PA가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종합병원 취직해서는 제가 간호사를 트레이닝시켜서 PA를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PA 제도가 왜 문제냐? 우리나라는 사실 PA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법에 없는 용어입니다. 의사 보조 인력의 개념이 미국에서는 학제가 있고 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련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의사 보조 인력으로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해 준 부분이 전문 간호사 제도거든요. 네. 근데 그 전문 간호사 제도도 결국은 병원의 어떤 경영을 위해 쓰는 거지. 병원에서 경영상 어떤 수지에 어떤 흑자가 생기거나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의사 수를 더 많이 고용해서 어시스트 세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 입장은 PA 제도의 도입이라는 것은 결국 새로운 직역의 또 창조다. 그러면 의사하고 경쟁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직역이 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제도라고 저희 협회는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진료 보조 업무에 대한 연구는 지금 의학회 쪽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네. 그 결과에서 봐도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업무의 어떤 확장이 아니라 단지 의사가 할 필요가 없는 업무를 이양하는 쪽으로 의학회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어를 앞으로 PA라는 용어는 좀 가급적 안 쓰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전문 간호사제인데, 네. 전문 간호사도 사실 전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또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의사 보조 인력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의사 보조 인력이 PA잖아요. 영어 영역하면 그런데 PA 제도 하면은 꼭 라이센스 제도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PA가 전국에 뭐 몇천 명이 있다 뭐 이런 네. 추산치가 나오던데요. 전문 간호사하고 PA하고가 약간 다르죠, 지금. 왜 그러냐면 응급구조사라는 또 직위가 있고, 네. 간호조무사들이 또 따로 교육을 하고 그 수술 보조 인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전문 간호사라고만 표현해도 좀 문제는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PA 중에 일부가 전문 간호사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 간호사가 원래 도입된 거는 오스토미, 우리 그 콜로스톰인가요? 그 드레싱을 하는 네. 간호사들. 장루 간호사라고 네. 표현하죠. 그 부분이 처음에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신장실, 인공신장실이나 네네. 마취과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전문 간호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간호사협회하고 의사협회가 항상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 전문 간호사들이 간호직으로서는 불이익을 받고, 또 병원 입장에서는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중간 계층이 되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의 어떤 직업 보호를 위해서 단체를 하나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의사협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의사의 행위를 지시하야 하는 것은 어떤 뭐 범위까지는 허용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어떤 범위를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를 침범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가 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김변, 이거 PA 네. 지금 엄밀히 말하면 다 불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단속은 안 하잖아요. 아무도. 대전협에서 고발하고 뭐 이랬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일이 있었죠. 고발했지만 네. 어떻게 됐어요? 흐지부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상 흐지부지 됐죠. 네. 예.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 전문 간호사 제도를 그럼 확대하는 건 어때요? 아예. 그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건 전문 어려워요, 간호사 그것도? 제도가, 그러니까 의사의 어떤 지시나 교육 하에 일정 부분의 일을 맡아서 하는데, 대신에 의사 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잡에서 조금 더 진전된 거, 드레싱이나 이런 네. 정도의 아니, 그러니까 잡은 PA 경우가 있잖아요. 제도를 양성화, 뭐 합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말고 전문 간호사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한다거나 뭐. 근데 이 전공의 문제에서 네. 전문 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체하는 것이냐, 네. 이런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저희는 반대 입장이고요. 네. 대신에 병원의 어떤 경영이나 운영을 위해서 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협회가 뭐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그 부분이 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면 고발하는 부분은 개개의 판단에 따라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협회가 뭐 나서서 할 부분이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애매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단어들은 멋있는데 네, 애매한 답변. 예,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뭐 부회장님 입장이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펠로우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전국의 모든 펠로우 중에서 뭐 80%인가가 빅5에 모여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전공의 수련 시간이 더 줄어들고 이러면 펠로우에 대한 의존도가 더 많아지고 또 빅5나 나머지 병원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네, 이 복합적인 상상력들을 문제가 생길 수 발휘하시는데 그런 건 근데 어떻게 제일 생각하세요? 중요한 처음에 시작점은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빅5에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술과 모든 전문적인 의료 행위가 거의 집중화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의 어떤 거점 역할을 해야 될 지방 대학병원들은 그 기능을 점점 상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5도 자성할 부분이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꼭 필요한 부분, 정말 다른 데서 못하는 부분만 집중해서 해야 되고
그 외의 거는 일을 좀 나눠서 내려야지 너무 한 곳에서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전공의 인력이 빠져나간 부분을 대체를 누구 해서 그 일을 똑같이 유지할 것인가. 지금 여기에 초점이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인력이 빠져나가면 일 자체도 좀 줄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다 분산돼서 잘 될 때 한국 의료가 좀 이 왜곡된 것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왜곡이 이게 어떤 분들이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 전공의 관련해가지고 전공의들 또 의사협회, 병원협회 뭐 이렇게 해서 내부에 갈등이 생기고 알고 보면 이게 다 저수가 때문인데 그렇죠. 정부가 정책을 이상하게 펴는 바람에 네. 의료계 내부에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이상한 형국이 된 거다. 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저수가 개선 투쟁에 앞장 매진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매번 얘기할 때마다 네. 이 전공의 특별법 우리가 네. 추진하는 부분이 의권 회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의권이 뭡니까? 의사의 권리가 의사가 자유롭게 진료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만족감을 우리가 충족할 수 있을 때 의권이 회복된다고 다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의권 회복의 시발점이 내부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내부 전공의 의권을 우리가 희생시키고 외부의 의권을 찾을 수가 없고 대외적으로는 그것이 정상화됐을 때 경제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전공의 인력을 뭐 3교대를 한다. 이건 파격적인 얘기지만 그렇지 않고 전공의 인력 대체 부분을 의사 쓴다. 이랬을 때 소요되는 의사 인건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 보험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의사 인건비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공론화될 것이고 그 부분이 공론화되어야 보험 수가도 현실에 맞게 개편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사회적인 어떤 비용 부담에 대한 공론화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 과정에 대한 병원에 대한 지원 이 부분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공적 자금이 들어와야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단순히 네. 보험 수가만 올려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수가 말고도 그럼 전공의 특별법 내에서는 이런 네. 재정적 지원 국가에 그것도 조항을 넣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동상이몽인데요. 네네. 지금 의사협회를 비롯한 이제 전공의 특별법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바는 장기적으로 네. 이 저수가 문제 개선부터 시작해서 뭔가 좀 의권 회복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쪽에 도움이 될 거다. 전공의들이 정상적인 시간 동안 일하고 정상적인 대우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한편에서는요. 이 뭐 일종의 약간의 음모론 냄새가 좀 나긴 합니다만 이 전공의 특별법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근로시간 단축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의사를 늘리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 네. 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네. 뭐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도 저희가 좀 유의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의원님께서 자기 지역구에다가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 네. 공공 목적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대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부분이 거기에 맞물려서 마치 의사 인력이 부족한데 앞으로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떤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네네.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기배출돼서 있는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원가가 4만 개소에서 3만 개소로 줄었다가 다시 또 2만 8천 개소까지 줄은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개원가가 줄고 그분들이 결국 봉직시장을 또 찾게 돼 있고 거기에 흡수되는 분들이 자기 과를 살려서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호스피탈리스트나 이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한다면 굳이 인원에 대한 문제 없이 의과대학에 대한 신설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공하는 우려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전공의를 싼 인력으로만 생각하는 병원 경영자 입장에 쓴다면 싼 인력 확보를 위해서 수련되지 않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변질될 수는 있지만 결국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려면 그래도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들, 전문의 과정을 한 사람들이 자기 병동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네.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 병원계가 좀 지켜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게 잘만 선순환 구조가 되면 전공의들이 인간적으로 근무하고 교육의 질도 올라가고 환자 뭐 호스피탈리스트 같은 게 늘어나면서 이제 환자 진료의 질도 올라가고 결국 또 저수가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네. 자칫 잘못 방향을 틀면 이건 뭐 전공의들 교육의 수준은 떨어지고 의사는 모자라니까 늘어나고 전문의들은 오히려 실업자가 생기거나 페이가 내려가거나 이러면서 뭐 더 황당해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하여튼 요 전공의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자칫 방향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네. 부회장님께서도 그렇고 의사협회에서도 잘 알고 그렇고 있습니다. 계속 좀 네. 열심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뭐 의료계 내에서도 상당히 우려 내지는 걱정 뭐 반대 목소리들이 있는데 네네. 뭐 병원 협회 쪽을 향해서도 괜찮고 아니면 의사 사회 전체를 네. 향해서 뭐 좀 요 전공의 특별법은 요런 거다. 뭐 하나만 좀 꼭 알아달라. 요런 거 한 말씀만 해 주실까요? 전공의 특별법을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지역의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고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해 주어야 됐던 거를 당연히 못 해준 기성세대의 책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전공의 선생님들의 거쳐가는 시간은 비록 4년에 불과하지만 그 4년 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고 보다 향상된 환경 하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협회의 목표고 이 전공의 특별법 관철을 위해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병협에서 우려하시는 병원 신임 기능의 이관 문제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공의 이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련 환경 평가 기구만큼은 신임 평가와 관계없이라도 저희가 독립을 시켜서 적절한 환경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는 전공의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야, 말씀 잘하십니다. 역시. 네. 걱정하시더니 네. 걱정하시지 않으셨네요. 네. 오늘 그 강청희 부회장님, 의사협회 부회장님 모시고 전공의 특별법과 관련 깊은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슈 내망현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연해주신 강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네. 또 모셔야겠어요. 네, 네. 송 기자도 수고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한 게 없네요. 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1666-1895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댓글 몇 개 달린 거 봤는데요. 네. 그냥 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뭔 얘기예요? 박쌤 훈훈해요 뭐 이런 거 달렸는데 네. 낯간지러워서 소개 안 네, 드립니다. 뭐.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4월 10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